2020년 동북아의 군사균형이 뒤집힙니다. 사거리 5,000km, 핵탄두 없이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하는 미사일 현무 6이 실전 배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괴물 미사일 하나가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예상치 못한 수호자가 될 수 있다면요. 지금부터 현무 6의 압도적 기술력에서 출발해 이것이 국가 경제와 당신의 자산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판도를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구체적 데이터와 현실적 투자 함의로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게임 체인저의 기술적 심장부에서 시작됩니다. 현무 6의 사거리 5,500km. 이 숫자 하나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위상을 근본부터 바꿔놓았습니다. 더 워존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SS를 인용한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무 6는 1톤 미만의 경량 탄두를 탑재할 경우 사거리 5,500km 이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기술 문턱에 올라선 겁니다. 기존 현무 4의 사거리가 800km였습니다. 현무 6는 그 거의 7배. 한반도 전역은 물론 주변 강대국의 핵심 전략 거점까지 타격 반경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도약의 핵심에 2단 고체 추진체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 액체 연료 미사일 체계는 발사 전 연료 주입에 수시간이 걸립니다. 적 입장에서 그 수시간은 위성으로 연료 주입을 포착하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창이죠. 현무 6는 다릅니다. 고체 연료가 이미 장전된 상태로 대기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수분 안에 발사, 탐지하고 대응할 틈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사거리만 커진 게 아니라 생존성과 신속 대응 능력에서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뀐 겁니다. 사거리 5,500km라면 왜 핵탄두를 싣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무 6의 가장 영리한 전략적 가치는 정확히 비핵 억제력에 있습니다.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방사능 오염, 국제사회의 전면 제재, 동맹관계 붕괴라는 감당 불가능한 대가가 따라옵니다. 보유만으로도 외교적 고립을 각오해야 하죠. 현무 6은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더 워존 2026년 1월 보고서에 따르면 현무 6의 탄두는 마하 10, 음속의 10배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합니다. 이 속도로 낙하하는 초대형 관통 탄두의 순수한 운동 에너지만으로 지하 100m 깊이의 강화 벙커를 관통,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적국 지도부가 은신하는 최후의 지하 사령부까지 뚫린다는 뜻입니다. 방사능 오염 제로, 국제 제재 근거 없음. 재래식 무기니까요. 그런데 파괴력은 전술 핵에 버금갑니다. 핵의 정치적 비용은 완전히 제거하면서 핵의 물리적 효과에 준하는 타격력을 확보한 것. 전문가들이 영리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기술적 우위는 곧 국가의 협상력으로 전환됩니다. 외교 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의 무게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핵을 보유하지 않고도 핵에 준하는 보복 타격 능력을 갖춘 나라. 상대방 입장에서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군사적 셈법을 처음부터 다시 짜게 만듭니다. 다만 아무리 창이 날카로워도 던지기 전에 부러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현무 6가 진짜 무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적이 이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 공격력 위에 생존 능력까지 갖춘 이 무기체계의 전모를 지금부터 뜯어보겠습니다. 신출귀모라는 암살자.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고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일단 공격이 시작되면 막을 수 없는 존재. 현무 6의 생존 체계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정확히 이겁니다. 첫 번째 축. 발사 전에 파괴하는 게 극히 어렵습니다. 현무 6은 고정 사일로에 박혀있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AI 자율주행이 탑재된 이동식 발사대 TEL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 TEL의 기동성은 기존 대비 25% 향상되었고 표면에는 최신 스텔스 도료가 적용되어 적의 정찰 위성이나 드론에 잡힐 확률을 확 낮춥니다. 여기에 고체 연료의 특성이 결합됩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전 연료 주입에만 수시간이 걸려요. 그 과정에서 열 신호가 발생하고 위성에 고스란히 찍힙니다. 적한테 지금 준비 중이니 때려주세요 라고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죠. 고체 연료는 다릅니다. 이미 장전된 상태로 이동하다가 수분 내에 발사가 끝납니다. 더 워존의 2026년 1월 분석이 이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고체 연료와 TEL의 결합은 적이 공격 징후를 탐지하기도 전에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한다고요.
결국 찾을 수 없고 찾아도 안 보이며 보여도 타격할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축, 발사 후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하 10으로 낙하하는 물체를 정밀 타격하는 것 자체가 극난도인데 현무 6는 여기서 한 수를 더 얹습니다. 종말 단계에서 갑자기 궤적을 바꿔버리는 풀업 기동을 수행합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던 탄두가 순간적으로 솟구치면서 불규칙한 회피 궤적을 그리는 겁니다. 이 기술의 성공률은 2025년 대비 20% 향상됐습니다. 사드 같은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는 탄도를 예측해서 요격 지점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예측할 궤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방어 알고리즘이 통째로 무너집니다. 세 번째 축,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예측 자체가 안 됩니다. 현무 6는 모듈형 탄도 시스템을 운용합니다. 기본 고폭탄부터 지하 벙커를 뚫는 관통탄은 물론이고 반경 5km 내 전자장비를 전부 마비시키는 EMP탄, 그리고 확산탄까지 하나의 미사일 플랫폼에서 완전히 다른 성격의 타격이 나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고 날아오면 막을 수 없고 무슨 탄두가 꽂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대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 기술적 우위가 향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적이 때려봤자 소용없다고 판단하거나 건드리면 반드시 보복당한다고 확신하게 되는 순간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억제됩니다. 현무 6의 진짜 가치는 실제로 날아가는 그 순간보다 언제든 날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도에 있습니다. 날카로운 창이면서 동시에 적의 공격 의지를 원천 차단하는 절대 방패. 이게 이 무기 체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술, 이 정교한 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 결국 세금입니다. 돈 먹는 하마 아니냐는 시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비용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으로 전환되는지를 확인하고 나면 현무 6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구조, 지금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이 기술력이 단순히 군사적 억제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무 6 프로젝트에 투입된 국방 예산은 소멸하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를 관통하며 순환하는 투자금입니다. 이 구조를 설명하는 개념이 안보 경제입니다. 국방비가 첨단 기술 개발을 촉발하고 그 기술이 민간 산업으로 이전되며 내수 공급망을 결속시키고 최종적으로 수출을 통해 국부로 전환되는 일련의 연쇄 과정입니다. 현무 6은 이 안보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군사기술의 민간 이전, 즉 스핀오프입니다. 현무 6의 탄두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에서 약 7,000도에 달하는 극한의 열 환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포스코가 개발한 초내열 합금 기술은 미사일 탄두의 내열 보호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합금이 민간 발전소의 가스터빈 블레이드에 적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초내열 합금은 터빈이 더 높은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주고 이는 곧 열 손실 감소와 소재 교체 주기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발전 효율이 올라가고 유지 비용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군사적 요구가 만들어낸 소재 기술이 에너지 산업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는 열쇠가 된 셈입니다. 실제로 포스코의 특수 방산 소재 부문 매출은 2025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 자산이 민간 시장에서 독립적인 수익원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체 연료 기술도 동일한 경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체 연료는 현무 6의 즉응성과 생존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액체 연료처럼 주입 시간이 필요 없고 보관과 운용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군사적 맥락에서는 생존성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특성이 민간 위성 발사 영역에서도 그대로 유효했습니다. 고체 연료 추진 기술이 소형 위성 발사체에 적용되면서 발사 준비 기간이 단축되고 대규모 액체 연료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습니다. 이 구조적 변화의 결과로 위성 발사 단가가 2024년 대비 약 40% 절감되었습니다. 미사일을 위해 개발된 추진 기술 하나가 우주 산업의 진입 비용 자체를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지 산업과 우주 산업이라는 두 개의 고부가 가치 영역에서 동시에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스핀오프의 실질적 위력입니다. 이렇게 이전된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려면
그것을 설계하고 가공하고 납품하는 공급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현무유가 만들어낸 경제적 파급의 두 번째 층위가 드러납니다. 현무육 한 발에 들어가는 부품은 총 3만여 개입니다. 국산화율 95% 이상이라는 것은 이 3만 개 부품의 제작 대금이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국내 공급망 안에서 온전히 순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수혜 범위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대형 방산 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1차, 2차 협력 업체만 300곳이 넘고 이 기업들의 매출이 현무육 양산 체제 본격화와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기업이 수주를 따내면 그 물량이 부품 발주로 쪼개져 중소협력업체에 배분되고 협력업체의 생산이 늘면 해당 지역의 고용과 소비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규모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2025년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5.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4.6% 증가했습니다. 엔투데이 공시 기준입니다. 방산 빅4의 수주 잔고는 각사 20조에서 30조 원 규모에 달하며 이 물량이 실제 생산으로 전환되는 현장이 구미와 창원의 방산 클러스터입니다. 이 지역 공장들의 가동률은 85%에서 98%까지 상승했습니다. 98%는 사실상 유휴 라인이 없는 풀가동 상태입니다. 하나의 미사일 기종이 대기업의 수주를 통해 중소기업의 매출로, 중소기업의 생산을 통해 지역 경제의 가동률로 전환되는 과정. 현무6의 국내 공급망이 지역 경제 전체를 견인하는 산업 엔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수 생태계가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갖추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입니다. K방산 수출 수주 잔고가 1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 전환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100조 원 가운데 약 20%,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조 원 규모가 현무 시리즈에서 파생된 기술 자산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에서 개발하고 양산 과정에서 검증한 미사일 기술과 생산 노하우가 해외 바이어에게 기술적 신뢰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축적된 역량이 수출 시장에서 국부를 만들어내는 동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처음부터 역추적하면 안보 경제의 순환 구조가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됩니다. 현무6에 투입된 국방 예산이 초내열 합금과 고체 연료라는 첨단 기술을 탄생시켰고 이 기술은 발전소와 우주 산업으로 이전되며 새로운 민간 매출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95%의 국산화율은 3만여 개 부품의 대금을 국내 300개 기업의 현금 흐름으로 전환시켰고 그 생산 역량은 구미와 창원의 공장을 풀가동 상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양산 경험이 100조 규모 K방산 수출의 기술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국방비라는 하나의 투입이 기술 이전, 내수 생산, 지역 고용, 해외 수출이라는 4개의 출구를 통해 경제 전체를 순환하며 증폭된 것입니다. 세금이 소멸한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관통하며 규모를 키워온 투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안보경제의 순환 구조가 작동한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개인의 자산과 투자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빠져 있으면 지금까지의 모든 수치는 뉴스 한 줄로 소비되고 끝날 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을 다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국방 R&D의 승수 효과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에 지난 55년간 투입된 예산은 65조 원입니다. 한국헤럴드 2025년 8월 ADD 55주년 보고서 기준으로 이 투자가 창출한 경제 파급 효과는 697조 원, 투입 대비 약 10.7배의 승수 효과입니다. 이 수치를 개인 투자의 수익률과 직접 대조하는 건 부적절하지만 정부의 R&D 마중물이 민간 경제에 얼마나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는 충분히 유의미합니다. 이 승수 효과가 실체화되는 경로를 추적해야 합니다. ADD는 핵심 기술의 선행 연구와 시제품 개발을 담당합니다. 검증이 완료된 기술은 민간 방산 기업에 이전되어 양산 계약으로 전환됩니다. SIPRI 2025 방산 수출 통계 기준 ADD가 개발한 무기 체계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 전체 방산 수출액 60조 원 중 43%를 차지합니다. 국가의 선행 기술 투자가 기업의 양산 수주로 이어지고 그 수주가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흐름이 개인의 자산과 맞닿는 지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KAI. 이 기업들은 국내 주식형 펀드와 타겟 데이트 펀드의 주요 편입 종목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라면 본인의 포트폴리오 안에 이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현무6에 투입된 국방 예산이 ADD의 기술 개발을 거쳐 방산 기업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는 순간 퇴직연금 계좌 잔고에도 숫자로 찍힙니다. 국가 단위의 R&D 투자가 개인 자산의 성장 경로와 직접 연결되는 첫 번째 파이프라인입니다. 두 번째 연결고리는 위기 상황에서 방산주가 보여주는 구조적 특성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급격히 높아지는 국면에서 매크로 변동성은 코스피 전반을 끌어내립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 방산 섹터는 시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CNBC와 매일경제 2026년 보고서 기준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22% 급등했고 KAI도 7% 이상 상승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방산 섹터만 초과 수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현상이 반복되는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실제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산 기업의 매출 구조는 일반 제조업이나 소비재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핵심 수익원은 정부 간 계약, G2G 방식의 장기 방산 수주입니다. 수주 잔고가 5년에서 10년 단위로 쌓여있기 때문에 분기별 소비 심리 변동이나 환율 충격 같은 매크로 변수에 대한 실적 민감도가 낮습니다. 경기 사이클과 상당 부분 독립된 매출 구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작용합니다. 국제 분쟁이 발생하면 상업시장의 수요는 위축되지만 방위산업의 수요는 오히려 확대됩니다. 분쟁 당사국은 물론 주변국까지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긴급 무기 도입에 나서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소비재와 IT, 금융 등 경기 민감 섹터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실적 가시성이 높은 방산 섹터로 유입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방산주가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 특성은 자연적 리스크 엣지로 기능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을 설계하지 않아도 방산주가 편입된 포트폴리오는 시장 전반의 하방 리스크를 일정 부분 상쇄하는 구조를 자체적으로 갖게 됩니다. 국가의 국방력 강화가 곧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안전판으로 작동하는 셈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무 6에 지입되는 예산을 국방비라는 한 줄로 뭉뚱그리면 이 모든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산은 ADD를 통해 10.7배의 경제적 승수 효과로 돌아오고 방산기업 수출의 43%를 견인하며 지정학적 위기에서는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방어하는 구조적 완충제가 됩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고 시장 폭락에서 자산을 방어하는 실용적인 경제 행위. 이것이 현무 6 투자의 실체입니다. 국방 투자가 개인 자산의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 전략에서 방산이나 기술 섹터를 실제로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여기까지가 개인 자산과의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겹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미사일 한 기종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자체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개인의 지갑을 넘어 국가의 체급이 달라지는 그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무 6의 사거리 5,500km를 동북아 지도 위에 놓으면 이 숫자의 무게가 분명해집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5,500km의 원을 그리면 베이징, 상하이, 도쿄, 오사카는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중국 내륙 깊숙이 자리한 로켓군 전략미사일 기지들, 동부전구 사령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 그리고 괌 이상의 태평양 전략전개 라인까지 전부 그 원 아래 들어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정치 수도, 경제 심장부, 핵심 군사 거점뿐 아니라 유사시 후방 중심으로 기능하는 전략 자산까지 한국의 정밀 타격 범위 안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 단일한 사실이 동북아의 전략 방정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구조가 명확합니다.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경제보복을 정면으로 맞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때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강대국들이 판을 짜면 대한민국은 그 안에서 최선의 수를 찾는 구조였습니다. 변수를 만드는 쪽이 아니라 남이 만든 변수에 대응하는 쪽이었습니다. 현무 유가가 이 구조를 깨었습니다. 5,500km라는 사거리는 단순히 멀리 날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 동부정부 사령부는 물론 내륙 깊숙한 로켓군 지하 벙커와 전략 예비 전력의 집결지까지 타격권에 넣었다는 뜻입니다. 일본 본토 전역의 군사 인프라, 동해와 태평양을 잇는 핵심 해상 교통로의 후방 거점까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전략적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 독립적 행위자가 된 겁니다. 국제 정치학 용어로 전략적 균형자, Strategic Balancer의 등장입니다. 이 평가는 한국 내부의 시각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쟁 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가 2026년 2월 한반도 업데이트 보고서에서 명확히 분석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독자적 미사일 전력 강화가 미 한일 삼각협력 구조 내에서 한국의 역할을 전략적 균형자로 부상시키고 있다고요. ISW가 주목한 핵심은 사거리 숫자 자체보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전략적 비대칭성이었습니다. 한국이 주변국의 핵심 전략 자산을 재래식 수단만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면서 동북아 안보 구도에 기존에 없던 독립 변수가 추가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안보 분석의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 한국의 위상 변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이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주변국들의 실제 행동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과 중국은 2026년 초 국방백서에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 증강을 주요 안보 변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전에도 한국의 군사력을 주시하고 백서에 기록해왔지만 평가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한반도에 국한된 지역 방어 전력으로 분류하던 것을 자국의 핵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불안정 요소로 재분류한 겁니다. 이는 문서상의 표현 변화가 아닙니다. 해당 국가들이 자국 안보 전략을 수립할 때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독립 변수로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그만큼 한국이 주변국의 전략적 자유도를 제약하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군사력이 외교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메커니즘은 결국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평화는 선의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했을 때 치러야 할 비용, 그 비용의 크기가 관계의 균형을 결정합니다. 현무6은 그 비용 계산식 자체를 바꿔버린 무기입니다. 5,500km 안에 있는 모든 국가의 정책 결정자는 한국과 외교 테이블에 앉을 때 이 미사일의 존재를 변수로 계산할 수밖에 없고, 그 계산 자체가 곧 한국의 협상력입니다. 이 전환은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미 안보협의회에서 현무6와 같은 한국의 재래식 전략 자산을 미국의 확장 억제와 연계 운용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현무6의 5,500km 사거리는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분쟁 수역의 후방을 견제할 수 있는 투사력을 의미합니다. 유사시 중국의 전략적 후방을 한국이 재래식 전력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인태 전역의 전술적 옵션이 실질적으로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국이 단순히 방어해줘야 할 대상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핵심 파트너로 위상이 달라진 구조적 이유입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의 협력이 시작된 겁니다. 한 외교관의 평가가 이 상황을 압축합니다. 현무6가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뒷배가 되고 있다. 미사일 한 기종이 국가의 외교적 책임을 바꿨습니다. 게임판 위의 말에서 게임의 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플레이어로, 이것이 현무6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략적 좌표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좌표, 이 말의 무게를 잠시 가늠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꽤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현무6이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4가지 각도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출발점은 기술이었습니다. 사거리 5,500km, 마하-10 재진입, 지하 100m 벙커 관통. 핵탄도 한 발 없이, 방사능 한 톨 없이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한 순수 기술 자립의 결과물, 현무6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55년간 65조 투자, 돌아온 건 697조의 경제 파급 효과, 10.7배 수익률입니다. 포스코 초내열 합금이 매출 18% 성장을 이끌었고, 고체 연료 기술은 위성 발사 단가를 40% 깎아냈습니다. 구미와 창원의 방산 클러스터는 가동률 98%를 찍었습니다. 안보에 쓴 세금이 기업의 이익과 국가의 부로 환원되는 구조. 안보 경제의 성공 모델, 그 한가운데 현무6가 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의 지갑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방산주가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안에 이미 들어있고 지정학적 위기 때 오히려 초과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연적 해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 국방력이 곧 개인 자산의 방패였습니다. 마지막은 국제적 위상이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이 2026년 국방백서에서 한국 미사일 전력을 주요 안보 변수로 격상시켰고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대한민국은 보호받는 위치에서 함께 전략을 설계하는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전략적 균형자, 현무6가 대한민국에 붙여준 새로운 타이틀입니다. 기술 자립, 경제적 낙수 효과, 비핵 억제력, 외교적 레버리지, 이 네 줄기는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자주자강의 길이 곧 평화와 번영의 길이라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실험실에서 밤을 지새운 이름 모를 연구원들. 납품기한 맞추려고 라인을 쉬지 않고 돌린 현장의 기술자들. 이 사람들이 흘린 땀이 오늘 우리가 확인한 모든 숫자의 진짜 원천입니다. 대한민국의 전략적 체급을 우리 손으로 바꾼 겁니다. 현무6은 증명했습니다. 스스로 강해지겠다는 결단이 가장 현실적인 평화 전략이라는 것을. 이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석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잇는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